이번에 보니까 1020, 10대, 20대, 99가 온다라는 책도 냈던데 네. 이 책에는 대체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세대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한 3년간 이제 10대, 20대들과 소통을 해왔고, 계엄 이후부터는 이제 정치를 주제로 또 딥하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윤호개인의 반대 전선에 섰고 극우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라든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10대, 20대들이 지금 어떤 현상에 놓여져 있고 그 현상 속에서 왜 윤어게인이라는 또 하나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가 됐는지 그거의 좀 깊은 단면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10대, 20대들이 단순히 갑자기 이렇게 계엄을 토대로 윤어게인이라는 또는 뭐 극우적 혹은 이제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그 신자유주의적 태도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분석했고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이 소위 이제 우리 아이잖아요. 보통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소통해야 앞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민철 씨가 이런 그 인식 하에서 1020, 99가 온다라는 책을 썼다라는 건데 선생님도 최근에 관련해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니 일단 저부터 저 책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 극우 현상의 첫 조짐이 사실 일베부터거든요. 그리고 일베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초기 일베의 모습은 이제 권위타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숭고하게 여기는 가치를 조롱하고 짓밟고 그러다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인 극우의 모습들, 뭐 지역 차별, 뭐 전라도 비하하는 거, 여성, 장애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험하다 해서 토론이 됐는데, 근데 제 관심사는 그거예요. 그게 그 저변의 밑바닥에 좀 사회 불만사 가진 사람들 소수가 온라인에서 몸부림을 치면 아, 좀 그러려니 할 것 같아. 근데 너무 지금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제가 정민철 씨 책을 왜 읽어봐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유럽을 휩쓰는 극우 선풍에는 좀 이유가 있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자기들이 살던 아름다운 프랑스, 아름다운 독일, 네. 아름다운 유럽이 훼손된 걸 이민자를 통해서 느끼다 보니까 표출되는. 근데 지금 극우라고 우리가 일컫는 사람들은 뭐 민주정부가 공산화를 시킨다. 중국의 나라를 팔아넘긴다. 네. 선거는 부정이다. 그거 정상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거짓말인 거 다 알 텐데 어떤 불만의 집약이 젊은 층의 극우로 응집되고 그 동력을 제공할까 네. 그게 아주 궁금하다고요. 아니 말씀대로 저도 유럽에서 부는 극우의 광풍이라는 거는 네. 정말 명확한 이유가 존재하거든요. 네. 이민자의 문제라든가 뭐 그들로 초래되는 여러 가지 빈곤의 문제, 폭력의 성장의 문제, 지체. 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극우라는 거는 유럽 사회에 비교하면 굉장히 다른 양태, 다른 내용으로 등장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분은 전 동일하다고 보는 게 지금 보이는 모습들은 이제 혐중 정서와 기반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제 기성세대들한테 중국은 기회의 땅이었잖아요. 가서 큰 돈을 벌어온다든지 그럼, 되게 네. 기회의 땅이었는데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이 위기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다 붕괴시키고 있고 심지어 석유화학 산업도 지금 중국에 의해서 생산성이나 아니면 원가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되면서 석유화학 산업도 힘들어졌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조선족이라든지 혹은 중국인 이민자들에 대해서 느끼는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요. 그래서 약간 유럽에는 난민이 있다면 이슬람 난민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중국인 이민자나 조선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이는 모습들이 뭐냐면 전라도 비하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도 전라도 비하에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도 놀란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라도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극우 유튜버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가장 가슴 아팠던 메일이 있는데 그 누나였어요. 근데 내 남동생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전라도를 비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 내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부모님이 여기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냐?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메일을 저한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절실함이라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보면서 이제 극우화가 단순히 그 SNS에서 있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 트리거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아니 우리 청년들의 그 사고 형성 과정에는 교육이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특히나 이제 광주로 대표되는 5.18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자연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역사적 현대사에 대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정체성을 지역적으로 호남에 가진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극우적 사고방식을 체득해가지고 뭔가 다른 길로 가는 걸 못 봤는데 요즘 세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뭐 그 얘기를 심화시켜 가면 오늘 1시간 내내 얘기해도 한이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약자 혐오, 약자 비하를 통해서 도파민을 얻는 거는 이제 사회 현상 이전의 인간의 이제 근원적인 욕망의 하나인데 이거를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탁 터뜨리면 전파가 돼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최초로 돌아오면 그 올바름에 대한 저항으로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진 소수가 존재할 수 있으나 그 어떻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수가 됐지?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만나면 몇십 명이 앉아서 다 노무현 그 조롱하는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아주 1차원적 분석을 하면 뭐 학교 사회에서 자기 분출 욕구가 없고 미래 성장이 없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셋 다 합의할 수 있는 거는 젊은 층의 극우 현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것이 정치 지형에 대한 문제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지금 성장해 있다.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가령 중국이 하긴 그렇다. 논리적으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지. 그러면 일본을 더 비판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 조선족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게 유럽에서 난민이나 이민자가 온 사회를 흐트리는 것에 비해서 우리 조선족은 진짜 보이지도 않는 존재거든. 일부러 그냥 과장시켜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건 뭐 반론이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그 인텐디드 쉐마 이 어떤 생각의 틀을 고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형성을 해놓고 중국이 우리를 먹어세운다. 뭐 조선족이 그냥 나라를 흐트러. 하여튼 그거에 넘어간다는 게 신기하다는 얘기까지만 해보겠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사실은 그 보수 사회에서 담론 중에 진보 진영과 이제 불일치하는 뭔가 싸우는 대목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그 시대에 대한 그 평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극우적인 논쟁점이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진보 진영이 더 이상 논쟁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으로 와 있는 건데 나는 그 점은 정민주 씨한테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냥 아주 담백하게 일단 그 시절을 안 산 사람이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승만 박정희 하면 뭐 저는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고도 알기 때문에 그냥 보통 청년들이 가지는 생각을 보자면 리박스쿨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이승만은 뭐 건국의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저는 과반이 넘을 거라고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과오보다는 되게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하고 또 그 개신교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고요. 박정희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경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를 만들었다. 여기에만 압도적으로 몰려져 있어요. 그래서 극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좀 더 해보자면 원래 뒷부분에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자유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유대학이 좀 요즘에 힘이 빠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도부에 어떠한 뭐 성추문이나 이런 폭로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전혀 힘이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청년들이 왜 이렇게 그 본인의 생각들에 빠져서 계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을 자가 확장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이 책 내용에도 알고리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거의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카카오톡을 안 쓰고 친구들끼리 쓰는 단체 톡방도 단체 DM방이라고 해서 인스타그램 소비를 해요. 아, 그 채널을 플랫폼을 통해서 대화한다? 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해서 유튜브 쇼츠처럼 영상을 보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손쉽게 친구들이랑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아, 공유가 쉽게 가능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음악들을 막 한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얘들아, 제가 노무현 재단에서 또 온라인 혐오 대응 TF 위원 하고 있어가지고
노면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그렇게 교실에서 낄낄대면서 웃니? 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300만 조회수가 인스타그램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지점이 좋아요는 3만 개인데 공유수가 20만 회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메시지로 야 니잖아. 네가 교실에서 노무현 대통령 그 노래 불렀잖아. 이러면서 지들끼리 여전히 그 영상으로도 낄낄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기반에 또 자유대학 그 제가 자료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했다고 카드뉴스를 올렸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장경태 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거나 국회 내에서 뭐 국회의원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회의를 방해하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거를 국민이 국회의원 때리면 가중처벌 이렇게 헤드라인을 써서 카드뉴스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1.2만의 좋아요와 3.4만의 공유수를 얻었어요. 이렇게 되면 조회수로는 300만에서 500만 정도 나오는 수치거든요. 야, 그렇군요. 근데 네. 이런 카드뉴스들이 매일 5개에서 6개씩 자유대학을 통해서 올라와요. 그러면 자유대학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연조회수가 1억 2천만에서 5천만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오염된 카드뉴스에 절려져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거시 언론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당이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코스피 5천, 6천을 찍든 정말 대한민국이 변화해 나가든 이 친구들은 이걸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같죠. 중국이 나한테 되게 큰 위협을 가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괴리되는, 그러니까 각자가 서로의 세상을 살게 되는. 근데 그게 1020의 극우화 혹은 1020이 대한민국의 레거시 언론을 안 믿고 주류 사회 제도권을 안 믿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빠져서 대한민국이 망해갈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세상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히 좀 풀어나가 보면은 일단은 자유대학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이제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로 어떤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공간인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윤어게인 단체이지만 이 친구들이 이제 되게 많은 활동을 해요. 오프라인으로는 집회도 하고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타로 그 석방됐을 때 그때 이제 대학교 과잠 입고 가서 뭐 포옹하고 이런 사람들 포옹했던 네. 그 주류 멤버들 그 멤버들이 자유대학 멤버들이다 일단. 네. 이 친구들이 굉장히 문화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래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요. 그 오프라인 집회에서 심지어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트럭 위에 밴드를 해가지고 떼창을 불러요. 근데 그 떼창 노래가 그 짱북송 뭐 이런 그 중국과 북한을 혐오하고 이런 이제 노래들을 불러가면서 본인들의 이런 집단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짱북송이라는 거는 중국과 북한을 합친 합성어로 짱북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10대, 20대들이 하나의 주류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대학에 아까 이제 자료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디자인이 예뻐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정말 시대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민주진영에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곳이 있나라고 하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감각적인데 그 감각을 윤어게인과 이제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 말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악마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만 이 모든 힘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자유대학의 전 사무총장, 그러니까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 이번 사태 그 성 상태를 계기로 탈퇴하게 되면서 폭로를 했는데 자유대학 구성원 중에서는 자유대학이 주는 급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 핵심 구성원 중에서. 네.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유대학이 사무실이 있는데요. 여기 사무실에 출근을 해야 그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자유대학을 벗어나면 나의 생계가 불안해지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자유대학 안에서 뭐 디자인도 더해보고 영상도 더해보고 혹은 이렇게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면서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수익 창출을 더 많이 하면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구조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앞서 201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극우단체들이 이제 사실은 노년층 위주로 꾸려진 극우단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보기관들의 불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이 되는데 자유대학은 자생적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지금 자생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뭐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거는 원래 좀 유명한 사실이었어요. 아, 그리고 후원도 원래 많아요? 네, 후원도 애초에 계좌를 공개하고 있고 본인들이 주장하기로도 후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구조였고 심지어는 뭐 트럭 그 집회 트럭도 대여해준 어느 대표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차례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공덕동에 되게 좋은 건물의 사무실 소재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냐, 이 돈줄을 앞으로 추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폭로로 봤을 때는 구성원들이 전 돈을 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급여가 있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유대학 지도부한테 반기를 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폭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자유대학에서 그렇게 양성된 사람들이 좀 더 나이 먹고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 도지사 이런 식으로 쭉 많이 등장하면 어떤 사회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되면 중국과 전면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번 호르무즈 해협에도 파병하겠다 수준으로 갔지만 네. 그 친구들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되면 뭐 중국과 전면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대학이 맨날 얘기하는 게 중국에 대한 음모론과 혐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유대학 인스타그램에 대한민국에서 누가 죽었다,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런 카드뉴스를 맨날 올려요. 그럼 거기에 댓글로 뭐가 달리냐면 중국이 했다. 중국 그 무비자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했다라든지 이런 음모론들이 댓글에 꽉 차거든요. 자유대학은 공식적으로 그걸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댓글에 그것들이 꽉 차는 걸 즐기는 거죠. 근데 그런 기조로 보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중국과 전면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근데 말을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논변 자체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난 들으면서 매우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잘 되세요? 예. 기시감이라고 그랬죠. 기시감. 네. 똑같은 일을 나도 경험했구나요. 아 그러세요? 예. 그 나이 좀 든 사람들은 긴 설명 필요 없이 다 아는데 제가 이제 1977년에 대학을 들어갈 나이인데 재수해서 이제 78년 그리고 83년까지 다녔고 6, 7년까지는 대학과 연결돼서 분위기를 알아요. 그러면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이제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정치적이나 사회 현실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한 백치 상태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일단 박정희 때는 전두환 때는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사회과학 그렇죠. 스터디라고 그래서 네. 이제 사회운동에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 적셔져요. 그러나 그 층위가 어떻든 현실에 대해서 눈을 감는 사람이건 활동을 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의 분위기는 똑같았어요. 이 군부 독재는 우리가 타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최대 적은 미국이고 그래서 이제 미군을 몰아내야 되고 등등등. 지금 말하는 그 아까 선전선동되는 여러 전파 매체들 있잖아요. 네. 그때는 더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카드 섹션으로 막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대학 때 다니던 시절에는 그게 이제 조금만 노출되면 이제 경찰서 잡혀가고 뭐 징역 살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숨어서 보는데 갈방으로 언더에서. 밀어서. 네. 근데 볼 사람은 또 다 봤어.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대학에 들어오고 그냥 학교 생활을 하면 반정부적 관점, 반미적 견해 뭐 이래요. 이게 가장 격화되다 맨 끝 극단까지 간 게 어디냐. 남한은 모순의 집약체니까 운동의 대상이 되고 이 운동을 이끌 캠프는 평양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 전파하는 김일성주의가 우리 세대까지는 이게 아니고 그 마지막 87년, 86년 할 때인데 그것까지 가다가 소멸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소멸이 됐느냐? 87년에 전면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근로자들 이 소득 수준을 거의 3배 가까이 올립니다. 그리고 전반적 자율화를 하고 그러니까 혁명운동 하지 않는 단체들이 싹 사라지고 온건한 시민단체라는 이름에 그땐 시민단체가 처음 등장한 용어야. 완전히 전환이 한 10년 내에 사글이 이루어지면서 대신에 그 80년대에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그 현장에서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으로 진입을 해서
정치의 주력 부다가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보 정당이건 보수 정당이건 할 것 없이 주력이 돼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거든. 근데 지금 현재 2000년대 현재 학생 사회 극우화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민철 씨가 우려하는 정도 되려면 정반대편에서 내 세대가 겪어온 경험에 그러네요. 네. 반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네요. 야, 그러니까 지금 그 정신적으로 뭔가 이제 다루는 내용 자체는 천양지차지만은 정반대지. 사실은 근데 그 구조나 여러 심연에 들어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사점이 이제 드러나 있다라는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말씀을 주신 거고 어쩌면 극단적인 행태 전혀 다른 좌우의 개념으로서 온졸하는 건데 전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당시에도 그런 변혁의 사조 같은 것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과 함께 병진을 하는 건데 아까 흥미롭게도 정민철 씨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뭔가 선진적인 사람들이 극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또 옛날 얘기를 하면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코웃음 나오는 걸 우리는 공부했어요. 저도 꽤 열심히 공부한 축인데 그러니까 올드 레볼루셔널리즘 100년 전에 이미 끝난 거가 우리한테는 그때는 다 막혀 있다가 이제 이 비밀리에 들어오니까 네. 일단 레닌의 제국주의론, 그다음에 모택동의 모순론, 실천론, 그러니까요. 예. 이건 거의 바이블 같았어. 그다음에 이 무타에 리오샤크라고 일본 학자 그 하여튼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우리한테는 거의 그냥 그 바이블이야. 읽으면 세상에 대한 눈이 확 뜨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당시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사회 현실하고 네. 우리가 이념으로서 주입했던 것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갭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100년 전 혹은 200년 전에 혁명론에 심취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이 쌓여가니까 그 속에서 이제 똑똑한 사람도 나오고 해서 한국 사회 이제 노동운동 한국 노동 구조론인가 막 하여튼 사람들이 탐닉하던 책이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광적인 매력을 안겨주는 것, 혁명론. 네. 이거에 쫙 해서 다들 감옥도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회 현실로 되돌아오는 체험이 한 20여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극우들이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그냥 그들을 매료시키는 어떤 슬로건인가 보다. 아, 네. 그들에게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힙하다고 느끼는 요소가 있는가 보다. 야, 뭔가 좀 정확한 진단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게 지금. 네. 맞고 이제 지금 자유대학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부패에 저항하는 것은 젊은 날의 의무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진짜예요, 진짜야? 이게 메인 슬로건이에요. 미치겠다 지금. 네,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지금 또 제가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때는 다행히 그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니까. 예, 뭔가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논변을 이런 좀 하고 이런 거였는데 거잖아. 예. 지금 그거들 유튜브 봐서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대한민국에 커다란 음모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아 뭔가 이 여기서는 성장의 그 길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되게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실천에는 늘 이론적 배경이 존재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닌의 혁명론을 연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내 실천적인 행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기 위한 무장 도구 중에 하나인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극우에 심취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만 본다고 유튜브를 보고 이제 행동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 이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실용적인 학문이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 그들의 배경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은 잘 모르겠고 자유? 맨날 얘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신교 극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극우교회 목사들이 세뇌시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얘기하는 그거예요. 개신교는 좌파가 될 수 없다. 크리스찬 좌파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얘기 나오는 게 자유라는 타이틀 때문이고 인간이 기본이 되는 게 그 좌파 사회주의자들의 그 주장이고 아, 인간. 네네 인간 그리고 우리는 신으로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자유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그들에게 있는 이론이나 이념은 개신교 기반, 성경 기반인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런 식의 기반이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정체성에 근간을 이념을 두고 실천적인 투쟁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정말 오늘 아까 선생님 말씀 듣고 제가 좀 그 상사성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뭔가 지금의 극우화된 20대, 10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유치해 보이지만 유치하지 않은 게 제가 경험했다는 그 7, 80년대 있잖아요. 네. 정미철 씨가 당장 그죠. 그때는 책을 읽고 이론을 공부해서 뭐 하고 요즘은 그게 아니라 쇼츠만 본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 그래요? 책을 보는 것처럼 예. 멋진 용어를 쓰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이라고 위대한 책이 있는데 일생의 소망이 그 책을 한 번 읽어보는 건데 10페이지 이상 넘어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 자본론 나중에 우리나라 번역돼 나왔는데 제대로 읽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번역한 것도 어려워 보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요약해서 등사한 거 쉬운 거 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뭐가 멋있어 보이느냐요. 굉장히 이끌리는데 지금 쇼츠가 이끄는 그들의 멋있음하고 뭐 7, 80년대 멋있음 좀 다르겠지. 네,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공포와 그 분노 이 상관관계인데 제가 다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정말 공포가 심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잘못되면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가면 죽도록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른 분노, 그러니까 분노와 정의감이 결합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뭘까? 그 동력이 공포, 분노, 정의감 이게 이제 그렇죠. 7, 80년대에 네. 어떤 동력이었다고 한다면 동력이었는데, 네. 지금의 동력도 아마 그런 정서적이고 감성적 요소로 집약해낼 수 있을 거예요. 찾아내면. 저들은 어떤 감성에 의해서 저렇게 집단 행동이 되고 저렇게 빠져 들어가는가 그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민철 씨 보기에 좀 어떻습니까? 어떤 그 동기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반민주당 정서 말고는 잘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반민주당 정서. 네, 아니 그게 네. 경멸 아닐까? 경멸. 그러니까 민주당식이 갖고 있는 그 소위 정치적 올바름에 네. 대한 그들의 위선에 대한 조롱 뭐 이런 것들에서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그런 여러 가지 위선적인 네. 모습들을 뭔가 헤집고 나가는 우리가 일종의 투사라는 개념을 네. 본인 스스로가 체화하고 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자유대학 박준영 대표가 그 어머니가 문재인 정부 때 행정관 하셨고 아버지가 이제 MBC 사장 하셨었는데 그 친구가 집회에서 가장 많이 발언하는 게 무능한 586 기득권을 몰아내자. 가만 있어. MBC 사장을 했다고요? 그럼 내가 다 알 텐데 누구예요? 그 말해도 아시는 돼요? 이제 네. 뭐 당연히 되겠죠. 이미 박성재 언론통에- MBC 예. 사장. 박성재 아들이 그렇게 예, 근데 가출했어요. 그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예. 언론을 보수 언론을 통해서 사실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사실 네네. 네, 선생님 네, 모르셨을 것 난 같은데. 몰랐네. 예, 근데 한 이제 집에 못 살지 그러면. 예,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586 이제 무능한 586 기득권을 몰아내자여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추종하는 황교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얼마나 그럼 더 몇 86이야 도대체? 예, 유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어쨌든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실망.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를 그 누구보다 지지를 많이 했던 게 10대, 20대 그 당시였기 때문에 좀 그런 반감이 기저에 있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지금 생각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그런 혁명을 꿈꾸던 청년들을 향해서 그 군사 정권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했거든요. 무식했던 시절이죠. 정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끌려가서 맞고 나오고 진술을 강요받고 회유받고 이런 일들이 일상 다반사였는데 그러다 군대 끌려가서 녹화 사업 때문에 의문사 그러니까요. 네. 수백 명이지.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의 사실은 극우에 동조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라는 건 상당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뭔가 사회적 설득의 영역으로 지금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오히려 기성세대에서 나오는 부분들 좀 있는 거거든요. 나는 뭐 제재라는 게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네. 제재를 해봤자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민주당의 열혈 지지자인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민주당 정부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 구들이 네. 아, 그렇죠. 네. 장도격이 하는 그 국힘이 이렇게 찌그락빠그락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는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이 한국의 현재의 정치 지배 체제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좋은 양념력. 왜냐하면 상식적 중산층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거든. 수용이 안 되니까요. 네. 네.